이 파친코는 완전히 이제 본연의 그 오소독스한 그 클래식한 이걸로 돌아와서 역사함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좀 건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 우리 한번 곱씹어볼 제목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일교포의 문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이 안에서 상당히 음미해 볼 소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월가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저는 아시아 엑스 재팬 맡았어요. 아시아 엑스 재팬이 뭐지? 뭐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일본 빼고 일본이 있고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 그들 한국이란 건 없어.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은유적인 게 그 월가에 살던 분이 와서 아버지 만나잖아요. 아버지 파친코 운영하고 계시고. 은유적인. 월가 파친코예요, 사실. 생리가 너무. 그러네. 월가는. 네, 안녕하십니까. 레빙오 TV 김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좀 핫한 드라마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예고편을 틀어드릴 텐데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다들 보셨나요? 네, 저기 봤습니다. 예, 다름 아닌 요새 핫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파친코입니다. 저는 영상미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고편이지만 저 김치 저렇게 되면 거의 예술이죠. 진짜. 우리 하이녀의 모습. 자, 우리가 왜 그 정책 공론장인 주제에 드라마를 갖고 왔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봐줄까 하는. 어떻게라도 조회수를. 네, 이 커뮤니케이터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이거는. 근데 그러한 변명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친코는 일제 말부터 4대에 걸친 우리 민족의 순환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이거에 개인적으로 주목하게 됐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우리 정책 공론장을 소개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미래의 정책을 고민하고 뭐 한다. 근데 이번 대선 우리 그 어떤 호불호를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면 뭔가의 또 새로운 생각과, 만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지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봉합하거나 해소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뭔가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파친코는 우리가 결혼기를 이 아름다운 영상을 담아서 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냥 압축적으로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가져와 봤어요. 일단 영상에 이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무척 뜨거워요. 저는 되게 그 좀 느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 중배님이 말씀하신 거창한 우리의 국채,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 전 그거보다도 제가 월가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여기 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마에서는 진짜 탁월한 점인 것 같아요. 일본에게 일제시대에 탄압받던 조선인과 1989년에 월스트리트에서 실력은 엄청 좋은데 승진 못하고 소외받는 한인, 한국계 직원 데뷔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월가와 그 조선시대의 어시장,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어시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켰어요. 근데 제가 월가에서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월가 인턴이었어요. 월가 인턴? 네. 오! 그래서 너무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딱 갔는데 분석을 맡겨요. 이걸 해라 하고 딱 주는데 뭐냐면 너는 아시아 엑스 재팬을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엑스 재팬이 뭐지? 뭐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일본 빼고 일본이 있고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 한국이란 건 없어. 아시아가 있는 건데 그냥 통으로 뭐 대만, 중국, 한국, 뭐 기타 등등 나라들 이렇게 다 맡으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옛날에 일본한테 서러웠던 조상들의 느낌을 내가 여기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 우리 4대에 걸친 얘기들을 압축적으로 보고 있는데 원재님도 본인의 인생사에서 4대에 걸친 압축적인 얘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막 그냥 그 짠한 느낌이 더 와닿습니다. 소연님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감정? 요새는 워낙 잘 나가는 MZ 세대잖아요.
되게 저한테는 네. 꽤나 먼 이야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이야기로만 접했던 그 시절엔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뭔가 영상으로 또 확인하고 그리고 뭔가 디아스포라 이런 영상을 직접 많이 접할 기회는 없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되게 다 감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초가집 같은 데서 잘 봤어요? 초가집이요? 네. 아니요. 초가집 비슷한 집에서 우린 자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초가집 네? 있었어요? 왜 시골에 가면은 약간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무엇보다도 흔히 얘기하는 푸세식, 여기 혹시 뭘 드시고 싶은 분은 죄송하지만 푸세식 화장실 이런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갖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뜨는 것도 되게 놀라운 현상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튼 토마토라고 하는 해외 비평 사이트, 맞아요. 그런 데서 썩은 토마토, 썩은 영어, 신선한 영어로 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시죠? 지금 거의 가락하는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네. 신선도 98%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왜 썩었지? 신선도가 그렇게 높은데. 자, 그래서 저는 국내 약간 국뽕식의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많이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롤링스톤 같은 매거진, 이런 데서 One of the best things on TV. 야, 그냥 TV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영화다, 이런 것도 있고, 포브스가 저는, 이 포브스 하면은 사실은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어떤 경제지라고 할 수 있는데, A rare gem of cities about one woman's resilient spirit. 뭐라고요? 우리가 한글로 해드릴게요. 쉽게 볼 수 없는 보석이다 라고 하는 한 여성의 resilient spirit 하면 우리 또 미국에서 살다 오신 어떤 의미인가요? 회복적인 회복 탄력성이 강한 그렇죠. 여성.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를 맞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튀어오르는 거고 그 힘이 정말 강하다. 이런 그게 우리 한국인의 본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전반에서 선자, 여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어떤 맞아요. 역경이나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어떤 여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보석과 같은 시리즈다라고. 아이는 내가 꼭 멋지게 키우겠다 이 얘기할 때 진짜 감동적이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스포일러인가? 소연님, 드라마의 스토리나 이런 건 어떻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떤 점에 약간 흥미로웠어요?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진행이 됐는데 아까 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매우 영리한 편집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잘 구성된 작품이구나 싶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감정들을 되게 잘 녹여낸 것 같아서 전 영상을 잘 보는 편이 아닌데도 되게 몰입해서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외국의 이 시청자들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까요? 그게 제가 느낀 그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옛날에 일제강점기가 있었대. 거기서 탄압받는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었대. 그 여인이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다 극복했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외국 사람인지. 그런데 월스트리트에서 나는 실력이 있는데 승진은 못해. 나의 어떤 면 때문에, 나의 인종 때문에, 나의 어떤 사투리 때문에, 나의 언어 때문에, 또는 내가 여성이라서 나의 어떤 배경 때문에, 학력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갖고 있거든요. 가장 월스트리트에 가서도요, 월가에 실제로 가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계가 있는데 아시아계는 좀 이렇게 좀 소외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그러니까 아시아계도 있고 아시아계 중에서도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크니까 더 대접받고 그리고 중국 사람, 인도 사람도 있고 더 대접받고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또 미국 사람 중에서도 또 라틴계가 있고 이탈리아계가 있고 또 히스패닉이 있고 또 가면은 또 위로 가면 유대인이 있고 또 막 이렇게 계층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도 다 만족을 못하고 소외받으면서 차별받으면서 막 극심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 구조 안에 한일 관계라는 걸 딱 넣었어요. 드라마. 그거는 진짜
현명한 이 음. 플랫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월가 출신인 이원재 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월가 인턴 출신. 월가 출신은 좀 그렇고. 야, 쭉 하시지 그냥 월가에서. 아, 그러게요. 음, 지금이 훨씬 그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못 존경하는 만났을 수도 네, 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재님을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월가를 버리고 과감히 버리고 합니다. 인턴을 버리고. 정확하게 팩트를 챙겨서 아 그렇군요. 자, 한국적인 것들에 이제 세계가 반응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서서 기생충의 성공이나 또 최근에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다음에 뭐 지옥 이런 한국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의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신선함이 담겨 있는 동시에 그 안에 지금의 헐리우드나 어떤 그 일본식의 망가, 재패니메이션하고 조금 또 구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리얼리티에 기반하면서 현실 사회 문제를 갖다가 그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측면들이 좀 한국 콘텐츠들에는 있다. 그런데 그동안 나왔던 한국 콘텐츠들은 좀 더 보편해. 특히 뭐 기생충이라든가 또 이제 이후에 좀비물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성 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좀 판타지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면 이 파친코는 완전히 이제 본연의 그 오소독스한 그 클래식한 이걸로 다시 돌아와서 역사함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좀 건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대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일교포의 문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이 안에서 상당히 음미해 볼 소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매우 그 이민진 작가님이 사실 이 드라마가 이제 에피소드가 막 공개되고 있지만 찾아보니 2017년, 18년 요때 이 소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인터뷰에 나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공론장에서 이제 그 인터뷰할 기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인 학생이라고 뭐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의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 이런 거에서 아주 그 뭐랄까 당당하게 이제 한국의 자인이제 정체성 문제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전 인상적으로 이제 보여졌거든요. 한번 그런 인터뷰 내용을 하나를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R3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약간 채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3님. 야, 지금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일본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일본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물어요. 한국이 일종의 이제 그분들은 느끼기에 지금 뭐 일본의 반응도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왜곡이다, 역사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인하고의 화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나는 그 우리 가족에도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일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 분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계 학생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민족적인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그 당신이 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울컥하면서 눈물까지 이제 흘리면서 그 한국계 학생이 묻는 질문은 제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나를 눈물 짓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 학생도 뭉클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임진 작가님이 참 영리한 작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그 제일교포들이 겪어온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하였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마 드라마가 지금 3편까지 공개가 됐지만 8부작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레질리언트 라이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이제 보여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삶의
많은 곳은 차별과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특히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 중에 저는 뼈 아픈 대목들은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비위생적이고 지적하고 열등하고 한 이런 취급들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누가 누구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하나 도마 위에 올라서 그것이 문제라고 이제 말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미투 등등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그러한 어떤 연장선상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뭐 빨갱이라고 하는 담론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재벌이든 어떤 친일파든 이런 식의 분들이 계속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라고 또 한쪽에서 생각해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 자체보다는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관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차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성찰의 지점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아주 비참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비참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게. 내가 지금 어릴 때 비참했는데 지금도 비참해. 어릴 때 비참한 시절을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특히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대등해지면서 오히려 이런 어려웠던 과거, 그런 아픈 이야기를 좀 세계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강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 어쨌든 근데 우리 국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많이 극복을 하고 경제적으로나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었죠. 윤홍식 교수하고 이야기할 때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얘기할 때 산업화 민주화를 그래도 잘 해냈다. 많은 과제가 또 있지만 잘 수행해냈고,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가 뭐 당장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은 좀 뒤질 수 있지만 충분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픈 과거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시 얘기해보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자이니치 문제, 그러니까 제일교포 문제에서 이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열등감들을 강하게 갖고 자란 세대죠. 저도 뭐 코끼리 밥통이니 무슨 소니 워크맨, 맞아. 사실은 일본 여행 가면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솔직히 간지나는 그런 것들 보면 왜 우린 이걸 못 만들까? 라고 하는 멋진 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솔직히 매맞이처럼 있지만 일본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일본 만화도 좋아했고 일본의 게임 같은 것도 많이 좋아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BTS의 어떤 그 성공이랄까, 이제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어떤 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의 MZ 세대들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모습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소영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등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열등감보다는 오히려 MZ세대는 그런 노제팬 이런 캠페인 같은 거, 그런 불매운동에 엄청 앞장서서 부당함에 대해서 맞서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역사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국의 위안부 책은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기사를 많이 봤죠. 관련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죠. 원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논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정으로 가지 말고 계속 논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그 문제 자체를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학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나치가 집권하고 있으면 사실은 유대인들도 잘못한 일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굉장히 부당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역사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국의 위안부는 묘한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우리는 부당한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아마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린 대등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하고는 또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등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대등할 때는 파친코도 마찬가지고 제국위안부도 완전히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픈 얘기도 또 우리가 잘못했던 얘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선을 그어서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자초한 것은 일본의 태도인 건 분명해요. 맨날 독일이랑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 풍수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역사에서 분명히 잘못된 행위들, 한국인들을 차별대하고 한국인들한테 이걸 빼앗고 멸시하고 하는 행위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없었다. 우리의 덕으로 너희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덮어 씌우는 얘기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목소리들을 지배적으로 견지를 하는 한, 이 역사적인 갈등의 문제는 끝없이 쳇바퀴 돌듯 풀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거나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들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을 대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이제 되지 않았나. 서로가 서로를 갖다 수평선으로 놓고 끊임없이 극한 대치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서로에게 득될 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한일 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되짚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파친코라는 수작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좀 생각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파친코라는 말 자체도 이런 얘기 하면은 아버지한테 꿀밤 맞고 했어요. 왜 일본말 쓰냐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은유적인 게, 네. 월가에 살던 분이 와서 아버지 만나잖아요. 아버지 파친코 운영하고 계시고, 은유적이에요. 월가 파친코예요, 사실. 생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러네. 월가는 그들이 하는 행태가 사실 똑같죠. 물론 뭐 이게 돈이 굉장한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와서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예. 리스크에 베팅해서 예. 따면 크게 따고 잃으면 망하고, 그걸 잘 관리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파친코의 아버님이 솔로몬의 아버님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파친코 기계를 조금씩 조작을 하잖아요. 약간 틈을 이렇게 또 벌려서 구슬들이 빠지는 쪽으로 이제 많이 더 빠질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줄이는 거죠. 대박이 터질 확률을 줄여서 이제 파친코 업소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장난질을 치는데 다 똑같죠. 월가도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다 나왔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익률 같은 거. 그러니까요. 자기 돈 넣어가지고 벌고 이런 리먼 브라더스 그러다 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화투판 안에 있다니까요. 그쵸? 어렸을 때 고스톱 좋아하셨죠? 야, 이렇게 민감한 질문. 비약을 하면 제가 이제 엄청 씹히겠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게임의 안에 사실 인간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사실 뭐 흑백을 가르는 바둑판 안에서 벌어지는 바둑 용어를 놓고도 세상사의 모든 얘기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자, 파친코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8편까지 잘 보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 레비공에서도 정책적으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기선 재계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본어로 하면은 초센세키라고 하는데요. 조선적이라고 합니다. 조선적이라고 하는 무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은 한국을 나가거나 외국을 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받아야 되는 여권이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하고 무슨 여행 방문증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국적 변경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원해서 조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의 아픈 역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이제 아픔들의 이제 귀결인데 여전히 제가 3, 4년 전에 이제 리서치한 바로도 33,000명 정도가 여전히 살아 계시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분들은 왜 그러면 한국 국적도 안 갖고 북한 국적도 안 갖느냐. 그 어느 쪽도 내 나라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혹시 소영님 조선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한테는 잊혀진 존재죠. 옛날 한때 까레이스키라고 좀 조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 묻혀져 버린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어떤 고려인들 거기 또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그분들은 하던데 그것도 그 문제도 좀 이제 좀 저거 한 것 같아요. 전쟁 난민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구한말 이후에 이제 역사에 소용돌이 속에서 난민이 돼서 힘든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분들이 어느 한국의 국가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여전히 그 디아스포라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네. 고려인들도 네. 사실 그 예전에 러일 전쟁, 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그 소비에트, 당시 소련이 지금 러시아, 소련이 일본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 연해주에 많이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이제 뭐 국경 넘어서 연해주를 많이 가서 그때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일본 스파이로 몰아서 강제 이주를 중앙아시아로 시킨 게 고려인 문제가 생긴 출발이잖아요. 연해주에 있으면은 그래도 한국하고 왕래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뭔가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많은 중국 동포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시고 이런 것처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완전히 동떨어진 데 가시게 됐는데 그게 또 일본하고 또 연결이 돼 있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 열강의 어떤 입김이나 그들의 어떤 알레르기가 많이 작용을 했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분단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맞아요. 있죠. 말리고 싶은데 분단되면 선뜻,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어서 놀라게도 되고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저는 이 시기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빠친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 네, 이런 질문을 하게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한번 다시 생각해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그만 싸우고 좀 우리가 처한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위치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반대파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을 많이 포괄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이 스테이크홀더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좀 하면서 함께 나가는 통합의 정부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듭니다. 그런 시기에 빠친코는 많은 것들을 좀 성찰하게 하는 드라마가 아닌가. 대한민국 한국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역사 어떤 순간에 국가적인 결정이라는 게 내려지는데 그 결정이 이 공동체 운명을 이렇게 살짝 틀어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지나고 쭉 가서는 이 길을 걸어가니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인이 배겨가지고 계속 흔적이 돼서 그걸 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많은 삶이 이 국가의 한 번에 싹 돌린 결정에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열강 사이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비약은 했지만 저희가
드라마가 많은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줘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8편까지 다 보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국인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길게 나온 얘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